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월요일 오후 저녁이죠.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주가 코스닥 코스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깨졌고 심리가 무너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일 무역 갈등, 화이트리스트에 빠지느냐, 이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연속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요일 방송, 오늘은요 한국인의 관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분쟁 사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않고요, 일본에 계신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약 20여 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일본 통신원까지 하셨던 박철현 대표를 모셔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인의 관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조망하겠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어렵게 약 2주 동안 고민하신 끝에 언론사 최초로 우리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먼저 우리 박철현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박철현이라 그러고요. 2001년에 일본에 왔습니다. 2001년에 일본에 와서 계속 살고 있고 18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공부하러 왔었는데, 네. 중간에 어떻게 이런저런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도 이렇게 전직 같은 걸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체 하나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이제 예전에 소프트뱅크에서 한국의 오마이뉴스에 투자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일본 오마이뉴스 재팬이라고 그러죠. 예. 오마이뉴스 재팬에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한 3, 4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걸 관둔 이후에는 이제 유재순 대표라고 이제 전효옥과 일본은 없다 표절 소송으로 유명하신 분이 일본 뉴스 전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JP 뉴스라고. 거기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또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거 하면서도 한국의 방송국이랄까 MBC 손석희 시선집중 같은 데서 일본 통신원을 하기도 했고,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다든가,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서울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 대표님 최근에 수필 에세이 단행본도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수필집은 제 책도 한 서너 권 정도 펴냈는데요. 예.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애가 많습니다. 아이가 한 4명 정도 돼가지고요. 와이프도 일본 여성이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18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제목하고, 작년에 어른은 어떻게 돼, 라는 두 개로 이제 수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읽어봤는데, 일단 화면에 이게 저희 선생님 책이 나갈 텐데,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박 대표님 알게 된 건 페이스북에서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예, 그렇죠. 페이스북에. 예, 최근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일본과 한국의 무역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약 2주 전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방송사에서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승미소 방송에서 먼저 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같이 지금은 좀 그런 현장이나 그런 뉴스 현장이나 그런 데 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원래 사회생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잘 몰라가지고 안 쓰는데, 안 쓰고 그러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언론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온도차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썼는데 이렇게 상승미소님께서 몇 번 연락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바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네. 벌써 이제 월초죠. 7월 초에 갑자기 아베 정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개 종목에 대해 수출 관련 규제, 나아가서는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대표님이 느끼시는데 이런 정책을 갑자기 끌고 나온 아베 및 일본 정치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라는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통상산업부 낸 그런 정도 뉘앙스, 플러스 좀 약간 경제적인 정책 같은 거를 완성해내는 뭐 그런 부서인데, 그런 데는 흔히 이제 그런 관료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류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긴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뭐 엄청나게 치밀하게 뭐 특별하게 한국만 대한민국만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서를 내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일상적인 업무 중에 어느 날 관저라든가 내각 관방부라는, 그러니까 그 총리 대신에 직속 기관이죠. 거기서 갑작스레 시간을 좀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급하게 내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 근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정령한 개정이나 뭐 이렇게, 이거는 이 법률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률한 개정이 아니거든요. 법률한 개정이면 아주 뭐 시간을 들여서 길게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뭐 상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법안이 제출돼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시행령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무슨 시행령 같은 걸 바꾸겠다, 명령을 바꾸겠다. 그래서 정령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령안을 개정을 하는데도 보통이라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들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그게 일종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정령안 개정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공청회 같은 걸 하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이 언론은 최소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이 7월 1일 날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해가지고, 아베 신조 총리 대신이 먼저 말하고, 물론 이제 발표는 소가 관방장관이 했지만, 그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제가 놀란 거는 일본 언론들이 처음 알았다는 거죠. 발표하기 전까지 잘 모르다가. 아니, 그럼 박 대표님, 그렇다면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1년 넘게 계속 이런 걸 한다는 시그널을 줬다, 이런 내용의 저는 기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종의,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예. 예, 한국 언론의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행정 업무의 프로세스나 그런 걸 보면요, 어떤 안을 바꾸거나 그러면은 먼저 이제 안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정령을 바꾸겠다라는 공고 같은 걸 먼저 합니다. 사실은 먼저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도 아주 좀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화이트리스트, 백색 그런 캐치홀 규제에서 아주 완화를 해주는 27개 국이라는 게 사실상 일본의 우방국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다 우방국들이지 않습니까? 뭐 적색 국가나 흑색 국가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한국도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근데 공청회나 이런 거를 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부터 이제 화제가 됐겠죠. 언론에 나온다든가 뭐 일본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뭐 하다못해 칼럼이나 그런 것도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발표가 됐다는 거는 그런 프로세스를 무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니 마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베 총리가 그런 일상적인 보고나 그런 보고서들은 좀 뭐 알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보고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남북미, 그러니까 G20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6월 27일 날. 예. 6월 27일, 6월 28일에 G20에서 뭐 단체 사진이나 뭐 그런, 원래는 아베 총리가 주인공이 돼야 될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상당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각국의 그렇죠. 정상들한테. 그때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그 G20 정상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베한테 악수를 안 했습니다. 예, 그 네덜란드 총리가 한 분이 이제 악수를 하고, 나머지 18개국, 19개국이지만 장관들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악수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사카는 중간 경유지 비슷하게 느낌으로 이제 한국에서 퍼포먼스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예. 판문점 그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게 30일 있었기 때문에 30일 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27일, 28일, 29일 하루 쉬고 29일 날 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갔고 30일 날 그 이벤트를 보고 그 다음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솔직한 말은 뭐냐.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자존심. 이거는 이제 아베 총리의 약간 개인적인 그 역사랄까 퍼스널리티를 좀 보면은 그 느낌이 오는데 이번 G20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나름대로 그 국제사회에서 주인이다 리더라는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막 어느 정도 자기의 존재감을 좀 알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말 그대로 좀 엉망진창이 된 거에 대한 약간 복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제 생각이. 그렇다면 박 대표님 여기서 네.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또 다른 언론 쪽에서는 네. 한국이 일본의 GDP 어느 정도 거의 다가서고 있고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따라오기 있기 때문에 미국과 네. 중국의 패권 전쟁처럼 일본 정치권과 경제권에서 한국을 누르기 위한 일종의 패권 전쟁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왜냐면은 뭐 일본 기업들과 특히 가정기업 수출 반도체 이쪽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실제로 경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옛날에 뭐 히다치 반도체라든가 도시바라든가 경쟁을 많이 했었어요. LP 근데 뭐 일본 쪽 보면은 뭐 LP다 사건 보면 뭐 LP다 도산되고 히다치 반도체 매각하고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졌죠 쉽게 말하면 한국 예. 쪽으로 한국한테 진 거죠. 예. 그게 뭐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2010년대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그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고민이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 건처럼 확실하게 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쟁을 벌였다는 거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뭐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걸 말한 거고. 예. 아베 출신 성분을 보면 아베가 존경한다는 분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극우 정치가이고 아베의 극우 정치가보다 뭐 사상가죠. 그렇죠. 사상가. 예. 거기 아베 고조부 오시다 요시마 씨는 청일전쟁 전 경북궁 전것이 이 한국의 사령관이었고, 그다음에 외조부인 그렇죠. 이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과거 일본 극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한론, 틈만 나면 정한론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이런 성향과 이번 일종의 시비를 거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잠깐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면은 좀 말이 그냥 뭐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뭐 집안 출신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뭐 편한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베 뭐 한국에서도 요즘 뭐 아베에 관한 책, 아베 신조에 관한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내용도 일리는 있죠. 예를 들어서 아베 원래 할아버지는 이제 아베 간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급사를 해가지고 원래는 정계 프린스라고 불리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인데 아베 신타로 외무성 장관까지 했죠. 근데 그 양반이 하면 안 되지. 그분도 아주 친한파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급사라고 돌아가셔 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베 가족사를 보면 친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평화주의자로 또 알려져 있어요. 예, 맞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동아시아 평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그 자민당 본류에서 본다면은 그 자민당 본류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수주의하고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가 나눠져 있다면 좌파 쪽에 속한 느낌이 더 많이 든다는 분이시죠. 누구보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총리 되신 입장에서는 친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돌아가시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외가 쪽 영향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 외가하고 친분이 많았죠. 근데 그 외가라는 것도
이제 외가 쪽 할아버지가 키시노부스케, 그리고 종조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 형제. 예. 그러니까 사토 에이사쿠 총리고 그랬죠. 근데 또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그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는데 형제긴 형제인데 좀 약간 또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아베 가문 그러면은 뭐 엄청 뭐라 그래야 되나, 극우의 뭐 만주국 뭐 출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집안 친가 외가 다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분포가 조금씩 많이 달라요. 예. 다른데 이제 기시 노부스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급 전범이 전범적인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아베를 기여하고 뭐 그랬던 역사적인 그런 건 확실히 있고, 그래 그거에 영향을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에 영향을 바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아베 총리 대신이 그 일본 정계에 입문을 하고 그 야마구치에서 출마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거를 다 이어받고 출마하고 자민당이 들어와서 이제 젊은 나이 간사장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방북을 했을 적에 해가지고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죠. 만나는 걸 뒤에서 조정하고 했던 관방장관, 그때는 관방장관인데 그 역할을 아베가 했더라고요. 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 양반이 그러니까 10년 전만 10년 전 15년만 돌리면은 되게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민당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정권을 뺏기고 돌아오면서 이제 확 이제 떠버렸죠. 어떻게 보면 떠버렸죠. 그리고 그 떠버림의 중심에 이제 아베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폭주하지 않나. 실제로 6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2012년, 7년째 하고 있구나. 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7년 넘고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고 오래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적수가 없으면, 라이벌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점점 더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점점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폭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나온 우리 대한민국을 하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해가지고 되는 분위기가 옛날에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이게 상당히 말씀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일단 정리해보면. 그렇죠.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긴 거를 이렇게 전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원래는. 일단 제가 정리해볼게요.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이 뭐냐면, 첫째, 아베의 폭주, 즉 자민당에서 견제할 사람이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성향도 있고, 둘째는 지난번 오사카 G20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한국에 가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서 한국, 북한, 트럼프 이 세 개가 주목받는 데 있어서 몽리 성격도 있고, 세 번째는 뭐 그런 게 저는 많다고 보죠. 예, 세 번째는 또 하나 굳이 하나 들자면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 특히 IT 기업 쪽에서 일본을 제끼거나 일본에 상당히 많이 따라왔어야 대한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있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 세 가지 플러스 이제 처음에 이제 상승미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트럼프 흉내낸 걸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는 거 자기도 흉내내 볼까? 뭐 이런 식인데 이러한 의견은 일본의 이제 그 아사히 신문이나 뭐 약간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매체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뭐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되지도 한 않는, 4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지도 않는 친구가 똥폼을 잡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드락, 그러니까 막다른 고무에 물려있는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일본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조치에 한국 정부가 아주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처음에는,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사람이지 기분이 좋죠. 네. 솔직히 왜냐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아니고 지금 행정부가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고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었다든가 뭐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안 그러면 2017년에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한테 져가지고 홍준표가 됐다나 안철수가 됐다나, 이 상대적인 관점 아닙니까? 네. 비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일본이 이런 조치를 만약에 꺼내놨다.
그럼 아마 저는 대응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의연한 자세는 못 보인다고 생각해요. 예. 의연하다든가 뭐 이렇게 의연하게 원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근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뜬금없이 싸움을 건 거기 때문에 네. 싸움을 걸었는데 아 미안해요 이렇게 피해자가 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장 피해보는 거 우린데. 네.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가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발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뭐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고 솔직히 뭐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 내는 거를 그럼 예전에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개입을 해야 됩니까 행정부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의 언론 아주 주요한 언론들 뭐 상케인 뭐 사실 주요한 언론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 한국 언론들 상케인 인용하고 그 135만 부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그냥 뭐 메이저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사히 신문도 640, 50만 나오고 원래 마이니치가 한케이 신문은 일본의 극우 신문이잖아요. 극우 신문이죠. 그러니까 랭킹 5위, 6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랭킹 1, 2, 3, 4위의 발행 부수에 비하면 5분의 1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 대표님, 일본 언론이나 일본 경제계에서 한국 정부의 이 원칙적인 강경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놀라는 기색입니까? 아니면 한번 기다렸어 이러면서 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보는 저는 이제 니혼 게이자이 신문하고 아사히 신문을 주로 보는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양쪽을 비판하는데 아무래도 일본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일본 내부에서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왜 이러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고 있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베 비판이 더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요미우리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을 일부러 찾아보질 않기 때문에 뭐 간혹가다 걸리는 그런 신문들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쪽에 그러니까 뉘앙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 쪽은요 경제적인 그런 거 뉘앙스보다는 이제 한국의 그런 신일혼 제철, 네. 신일주철, 신철일주급이라 그러나? 네, 뭐 미츠비시 이런 미쓰비시보다는 이제 신일본 제철 강제 징용공 문제. 네. 그게 이제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압수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뭐 그런 그게 있다. 그러니까 신일혼 택스에 그거를 이제 패배로 끝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쪽이 먼저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일본의 이제 보수지는, 보수 언론들은. 근데 일본의 양심적이라보다 그냥 뭐, 보통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들은 그건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분업화라든가 글로벌 그런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 안에서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 그 경제 분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가면 이거는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맞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본의 극우, 산케이나 요미우리는 당연히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그런데 요미우리는 극우는 아닌데 막 보수 언론. 예. 그다음에 NHK나 중립적인 니혼 게이자이 이런 신문들은 일본 정부, 아베가 너 그거 어떻게 보면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예, 초기에도 그렇고, NHK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뭐, 아사히 신문이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제 경제신문이죠? 예. 경제신문인데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일본의 정부를,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뉘앙스가. 예. 그리고 재밌게도 참여연 선거 끝나고 더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여연 선거가 아베의 실패로, 이제 패배로 끝났다는 거를, 끝났기 때문에 더 비판하는 거죠.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참여연 선거 결과도 한국 언론에서는 뭐 아베 압승 이런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기사 많이 읽었는데, 네. 그런 기사 쓴 사람들은 저는 일본 정치 하나도 모르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뭐 언론이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특파원이든 뭐든 뭐 누가 썼을 건데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아베 압승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쓴 기사는 안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압승이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 그 자민당 지지율은 그런 것들이 계속 뭐 높은 것도 있고, 원래 그 선거운동이 들어가는 6월달 말 정도에는 거의 85석, 90석까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존 의석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124석을 가지고 123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참여연 선거는 6년 임기인데 이제 교환을 해요. 3년에 한 번 선거하고 절반 선거하고 3년에 또 한 번 절반 선거하고, 그러면 6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합하면.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 의석 70석을 놔두고 원래는 164석을 갖고 있었다고. 예. 그 자민당 국민당 합해가지고요.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아주 복잡해서 그런데, 근데 합해서 아무튼 147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근데 요번에 결과는 141석이 됐으니까 합해서도 6석이 떨어졌고, 그 원래는 165석이 뭐야? 그러니까 개헌선이라는 게 개헌 발의선이 165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165석을 훨씬 넘어서 뭐 170석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처음에는 선거운동 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근데 지금 해보니까 네. 자민당 단독으로만 보면은 9석이나 줄어들어 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승리가 돼요? 당연히 패배죠. 예.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렇다면 선거 전 네. 6월 말만 해도 정말 개헌선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7월 22일 뚜껑을 열어보니 의석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일본 이런 아베의 이런 조치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 관광 안 한다, 그 다음에 불매운동 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언론도 있던데, 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일본의 유권자들의 그 일본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참여연 선거의 이슈는 뭐냐? 이거를 뭐 선거 일주일 5일 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 마지막이 5일 전이니까 그걸 5일 전에 했겠네. 그러니까 7월 21일 날 선거했으니까 7월 16일 날이 아마 마지막 여론조사일 거예요. 근데 이번 참여연 선거의 이슈는 뭐냐? 그러면 1등이 연금이에요, 연금. 먹고 사는 거. 특히 이제 이 노령층 발언은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소타로가 무슨 지금 경제부총리, 한국으로 지금 경제부총리에 해당하는데, 그 양반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연금이 지금 65세가 되면 연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70살로 늦춰질 거다. 연금 지급이 되는 나이가 늦춰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자금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한국은 지금 2억이죠. 2억 이상인데, 그거를 님들이 할까, 이제 유권자들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가장 관심사 많은 선거, 이번에 참여연 선거 이슈로서 가장 관심 많은 1등이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30% 이상이 그게 이슈였고, 그 다음 이슈가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인 정책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먹고 사는 점이 한 20%는 됐고, 그 다음이 개헌이었다고요. 개헌이 15%밖에 안 됐다고요. 자, 그렇다면 네. 한국의 불매운동이나 일본 방문을 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불매운동이나 이런 일본 관광 취소 사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참여연 선거하고 좀 약간 다른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지금 그래도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며칠이냐? 일주일 정도 지났죠, 지금. 21일 했으니까 지금 27일, 일주일 지났잖아요? 요 안에 나온 기사들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사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지금 지역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죠. 사가현이라든가, 큐슈라든가, 기타 큐슈라든가, 그런 데는 말 그대로, 왜냐면은 관광정책이라는 게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 3대 정책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건설업하고 관광업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 정책은 내년 도쿄올림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광 재팬이라는 게 그냥
아주 큰 정책 중에 하나이고 4천만 명을 국내로 들이자는 계획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 3,300만 명 정도 작년에 왔는데 예. 그거를 이제 700만 명 더 늘려가지고 4천만 명 하자고 하는데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건 보도가 됐지만 한 4분의 1 정도가 한국이라고요. 그렇죠. 한국인 25%가 한국인이었죠. 예, 한국이고 근데 그 한국 사람들 보통 다른 외국 사람들은 소도시 이런 데 안 간다고. 맞습니다. 지역에 뭐 이런데 뭐 요나고 공항이 뭐 이런데 안 간단 말입니다. 네. 안 가고 대부분 일본의 6대 도시라 일컬어지는 뭐 도쿄, 오사카, 뭐 삿포로, 나고야 뭐 이런 데나 가죠. 뭐 안 간다고. 근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생각하는데 막 배로도 오고 비행기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골 공항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오네 그래가지고 공항 확충이라든가 무슨 이제 인프라를 거기다 많이 세워놨다고. 이것저것. 거리도 뭐 새로 만들고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지방이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고 이제 소비가 되니까 뭐 그렇게 막 인프라를 지금 어느 정도 지어놨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런 뭐 사가현 지사라든가 지사급 레벨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무 힘들다.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는. 지금 당장 일주일 지났는데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몇 개월이나 2, 3개월 지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건 아주 큰 타격을 준 거죠. 현재 이런 국민운동처럼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게 일본 정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 유리하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 뭐 어저께인가 강경화 장관이랑 외무성 고노타로 외무성 장관하고 일본에 전화통화를 20분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고노타로 씨가 얼마 전에 또 그 전에 한국 여기 대사하고 같이 면담을 했을 때 상당히 무례한 태도를 일관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한 번이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화제가 됐는데 어제 20분간 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노타로가 무례한 태도 뭐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초기에 되게 강경했던 대응 이런 것들이 참여연 선거를 기점으로 실제적으로 불매 운동의 효과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포스팅을 썼지만 어저께 NHK 뉴스에서 나온 히타치의 발표가 상당히 컸다고 저는 봐요. 어떤 발표죠? 내용이? 히타치 카세라는 히타치 제작소, 히타치는 다 아시죠? 예, 히타치. 예. 일본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3대 기업은 왜 3대 기업인지 나중에 얘기해드리겠고, 거기에 이제 주요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치 카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LG그룹의 뭐 LG화학 같은 개념이죠. 예. 그 회사가 이제 뭐 경제하시니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본도 이제 결산 회계 보고를 그렇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근데 4월부터 6월까지가 쉽게 말하면 3월에 결산이 끝나니까 1사분기 발표를 이제 했어요. 7월 달에. 어저께. 7월 16일 했는데 자기네들 실적이 이제 저조해졌다는 거죠. 뭐 70몇 프로 떨어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상무, 아사히 카세이의 상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기를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고. 이게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화학 관련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소재 부분을 한국에 막 수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수출하고 뭐 그게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한 뭐 2할, 3할 정도는 수출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예상을 한 거죠. 7, 8, 9월이 고비인데 7, 8, 9월에 분명히 이게 실적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예. 불안감이 오버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렸다고. 자. 근데 이제 히타치라는 기업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뭐 일본 정부가 절대 죽일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예. 아무리 분식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경영 실적이 떨어져도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 정부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절대 이 기업은 망하지 않게끔 하는 기업이 3개 있다 그러는데 그게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도시바하고 히타치예요.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인 히타치에서 아주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열사 상무가 NHK 뭐 이렇게 전체 기자회견 하는 데서 했던 발언이 그가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제 아베 총리한테 이제 그만하시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NHK가 길게 보도를 했다고요. 자,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뭐 좀
저는 뭐 오래 못 갈 거라고 솔직히 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으로서는 소재 산업의 국산화, 그 다음에 일본의 탈인분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방향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되는데, 일본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든 갈등은 결국 출구 전략으로 갈 텐데, 한국의 유리하게 출구 전략을 끄집어내려면 일본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의 그 약점은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잘하고 있죠. 뭐 저는 물론 이제 일본에 살고 있고 저는 거래처도 일본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네. 저는 뭐 하여튼 그냥 딱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대로 말 그대로 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관광 같은 경우는 네. 관광 불매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타격을 주죠. 뭐 7, 8월 이제 좀 지나면은 바로 그거는 결과가 나오니까. 예. 뭐 어떤 식으로도 관광 통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실제적인 이게 괜히 싸움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히타치 카세만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 나오더만 그 모리타 화학공업이나 이런 회사는 한 30% 40%가 다 삼성에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됐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한 달 동안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흑자를 상대국에 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그렇죠. 싸움을 안 걸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돈을 버는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를 보니까 시비를 거는 건데 일본이 그렇죠. 아주 이익을 단순하게. 보면서 이게 딴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나 좀 약간 한일 간의 미래적인 관계라든가 지금까지 쌓아둔 교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달랐는데 이제 진짜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당장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렇게 뭐 어떻게 정령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 그래 버리니까 실제 기업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타격을 받고 있는 뭐 언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일본 지방의 시골 소도시에 지방 소도시에 그런 현지사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 히타치라든가 기업들이 진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 7, 8, 9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7, 8, 9월 달 그 발표가 10월 달에 나올 건데 결산 발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2, 4분기가. 그럼 그때 보면 실적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7, 8, 9월을 날릴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뭐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고노타로 외무상 간의 전화 통화라든가 그게 뭐 별다른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뭐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낙연 총리가 뭐 몇 번 콜사인을 보냈잖아요. 외교 채널로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이었다면은 그럴 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건데 지금 뭐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도망가다 보다 그냥 잘 이제 봉합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박 대표님 여기서 보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라는 게 한쪽을 무조건 굴복시킨다 그러면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고 한국의 투자자나 경제계 입장에서도 일단 물밑에서는 국산화하고 서로 패권전쟁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봉합은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렇다면 양쪽에 명분을 주면서 어차피 양쪽이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될 텐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줄 수 있는 명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명분이고 뭐고 한다는 명분을 굳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번 정령안이 개정이 된다 해도 아직 그 발표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원래라면은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금요일인가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퍼블릭 오피니언이 24일에 끝났으니까 26일 정도에 빠르면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휴가 가버렸어요. 아베 총리가. 근데 원래 휴가도 8월 달에 가는 양반이 미리 갔다는 얘기는 좀 뭐랄까 자기도 그냥 한번 사라지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고민을 하는 모양이에요.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엔 머리가 아파. 그럼 다음에 오면은 8월 2일 날 해야 되는데 이때 발표 안 하고 뭐 8월 9일이나 이때 발표 안 해버리면 또 일본은 오봉야스미라 그래가지고 또 여름 장기 휴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시간을 계속 일단 좀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그 일본이 명분이 좀 필요가, 한국이 명분을 안 줘도 되는 게, 이게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령안이라는 게 결국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하라는 그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히타치 카세라는 뭐, 제가 그냥 그 일본 기업이라고 표현하면은, 일본 기업이 자, 이런 서류를 한국에 수출하겠습니다라고 뭐 서류를 쓰잖아요? 예. 쓰는데, 그래, 그거 수출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은 물론 그전처럼 이제 이만큼 뭐 한두 달 사단이 벌어졌으니까, 옛날처럼 뭐 일본을 자주 오고, 무슨 뭐 유니클로를 즐겨 입고, 뭐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런 분위기 이제 한국은 안 되겠죠, 무조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되질 않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본이 무조건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제가 강하게 보기도 그래요. 컸으면 이게 5년에 서리빨 내린다고 2년 이내에 회복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결국 일본이 손해볼 짓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명분을 줘서 봉합을 시켜야 될 텐데 흐지부지 가면 걔네 말로 가오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오 없이 흐지부지 하는 거 잘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일례가 뭐 예가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하고 엄청 뭐 조오도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어디야 중국에서 뭐냐 섬에 상륙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비자 심사나 이런 거 엄격하게 하고 그 중국을 되게 깠어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까고 막 뭐 이래서 깠는데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뭐 그런 면에서 뭐 아주 일사불란한 운동을 했죠. 불매 운동을. 그럼 거기야 뭐 당이 명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안 와버린 거야. 뭐 사실 관광객 한국도 많이 오지만 중국은 뭐 그렇죠. 엄청나게 오거든요. 뭐 그때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와버리고 히토류 뭐 이런 거 금지해버리고 뭐 이래버리 수출 금지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일본이 3개월 만에 손들었어요. 근데 그때 손들 적에 3개월, 2개월인가 하여튼 한두 달 막 그렇게 나오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다시 중국 사람들이 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무슨 발표 있고 그런 거 없었어요. 뭐 화해를 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슥 넘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벌써 40분이 돼서 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한국 관광객들, 그 다음에 불매운동은 한국 정부가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더 가열차게 해주는 게 좋겠고, 이런 상황이 한두 달만 지속되면 일본이 뭐 한두 달까지도 아니더라도 흐지부지 꼬리 내리고 없었던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최대한 빠르면은, 뭐, 이건 제 예상이니까 성지가 될지, 제가 나중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10월입니다, 10월. 어떤 식으로, 네. 10월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일왕, 그러니까 텐노가 있죠? 텐노 즉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텐노 즉위식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물밑 작업이든 뭐든 왔다 갔다 이야기 한 다음에, 예,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절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두 명 이렇게 참석한다든가, 어차피 아마 대사는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관례이기 때문에 각국의 대사는 참석하거든요. 뭐 대사도 참석하고 그러면은 뭐 그걸로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10월달로 또 하나 예상하는 하나의 그 이유가 정치적인 퍼포먼스 이벤트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 9월달 이제 일본 기업의 실적이랄까 관광 통계라는 게 나와요. 10월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10월달에 발표되는 공개적인 발표 전에 이미 정보원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성이나 뭐 이런 쪽 통계국이나 이런 데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도저히 일본이 역시 한국하고는 같이 가야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내릴 거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길게 좀 하고 싶은데 벌써 40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이게 그 더 깊숙한 얘기로 초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한국인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목요일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는 자본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 국익의 관점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즉 한국인의 관점을 바닥으로 깔고요. 이제 중요한 건 국익이죠.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닌 국가가, 국민이,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관점에서 이제 좀 속 쓰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